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2월 5일 주간 매매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매수 선진국, 일본, 200금융, 자동차, LG그룹 펀더멘털, 현대차그룹, 현대산업개발, LS, 경동도시가스,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지난주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을 매도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매수를 했네요. 매도 단가하고 매수 단가하고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매수 단가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예. 이게 항상 직전 매도 단가에 비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이 낮거나 또 하락률이 높으면 그 직전 단가와는 크게 상관없이, 상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 가중치의 직전 최종 거래 금액도 기준이 되어 있긴 하지만, 비율과 또 4주 평균, 8주 평균, 12주 평균의 등락률이나 이런 가중치도 있기 때문에 직전 단가와는 크게 상관없이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제일 빨리 매매를 하는 경우는 월요일 날 매수를 하고 또 월요일 날 매도를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제일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매매를 하는 그 사이에 뭐 등락률은 있겠지만 그거는 일단 무시하는 걸로. 제가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없지만, 왜냐면 가치의 기준을 두긴 하지만 등락하는 것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고 보면 매일매일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거래를 하지는 않고 주간의 등락률은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한다고 하긴 좀 그런데, 매일매일 그런 수익률만 기록을 하고요. 매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그 다음 주 매매를 기록하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 매매를 하고 나서 화수, 목, 금 사이에 이제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런 변동은 거래를 하지 않는 걸로 규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매일 월요일 날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매매를 걸어 놓은 게 자동 매매다 보니까 목요일 날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금요일 날 거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금요일 날 거래가 됐다가 또 다시 월요일 날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매도를 하게 되면 보유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근데 그 다음번에 바로 그냥 월요일 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락 대비, 그러니까 매매가 시작된 월요일 날 시점 대비 몇 퍼센트 상승했을 때, 저는 2% 또는 3%의 그 종목이 상승했을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KB증권에서 자동 매매로 들어가면 자동 매매에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그 자동 매매에는 이런 기능은 없더라고요. 얼마 이하 상승 후 뭐 매매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매매를 한다라는 자동 매매는 있는데, 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했을 때 매매한다, 뭐 이런 매매는 자동 매매에 KB증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은 증권사 어플을 쓰진 않아 봤는데, 근데 KB증권에만 이제 그런 자동 매매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매의 기능을 활용해서 고점 대비 3% 하락했을 때 매매한다, 이렇게 매매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고점 대비 3% 하락하지 않고 2%까지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도록 좀 보려고 고점 대비 몇 퍼센트, 3% 떨어졌을 때 매매한다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 3%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하고 매도하는 기간이 최소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는 물론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변화해요. 예. 매출이 만약에 매출은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그 매출은 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기업이 얼만큼
매출을 늘려가고 이익이 늘어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각자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등락들이 생기는 거죠. 실제 기업의 가치보다는 사람들이 상상하고 사람들이 듣는 정보를 어떻게 판단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등락을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등락에 자기가 그런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거냐, 이 기업이 지금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되는 기업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높은 가격에도 매매를 할 수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또 그 어떠한 정보나 기업의 방향성이 뭐 제시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정부에서 그 기업의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한다던가, 아니면 거꾸로 해가 되는 정책을 발표한다던가, 정부의 역할이 그 힘을 좌우하는 데 가장 크고, 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그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되게 많이 크죠. 그리고 그 기업에서 어떠한 분야에 투자를 할 거냐, 그런 뉴스 같은 것들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가 너무 많고 그 기업을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판단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나 초보 투자자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물론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주가를 계속 보고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뉴스나 그 경제 관련된 그런 사안들,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기업의 주가가 막 등락을 막 엄청 심하게 해요. 그래서 왜 그게 그렇게 등락을 하느냐?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각자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똑같은 정보로도 어떤 사람은 상승할 거다, 어떤 사람은 하락할 거다. 물론 어떤 사람이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이 우세하면 그 기업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겠죠. 근데 실제 그 기업의 실적에 그게 반영이 될 만큼의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열기 같은 거는 약간 기대감은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치를 평가하게끔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시장에 참여를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계속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비싸게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싸게 판단하는 거지. 근데 내가 물론 그런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과 그 기업을 그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순 가치와 목표 가치와 현재 가치를 비교했을 때 목표 가치가 더 높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매수를 하고, 거꾸로 실제 가치가 더 낮다 현재 가치보다, 그러면 매도를 하겠죠. 보유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공매도를 한다던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공매도하기 되게 어렵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의 하락에 베팅하는,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것도 내가 매도하는 기업의 하락을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하는 거니까 그 기업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은 더 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사고, 파는 사람은 그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판다고 본다면 그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기업의 기반을 두고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가격이 변동이 되는 거긴 하지만 세세적으로 등락을 이루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저도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기록을 하고 매매를 등록하고 싶은데 그런 등록을 할 시간이 없어요. 나의 그런 생활도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하고 나의 그런 투자의 삶보다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나의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나의 그런 삶이 있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결혼도 했으니까 결혼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런 생활들 다 있잖아요. 그런 생활을 매일매일 그런 주식을 등록하고 또 매매를 등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거래를 하면 주말이 있으니까
조금 금요일 날 바로 못하면 토요일 날 할 수도 있고, 토요일 날 못하면 일요일 날도 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매매를 매주 금요일 날 하기로 하고, 그 중간에 처음에는 등락이 있는 것에 있어서 되게 유혹이 심했어요. 아, 좀 더 사볼까? 좀 더 안 사볼까? 했는데, 되게 저도 이렇게 방식을 한 1년 넘게 해보니까, 월요일 날 만약에 등락이 있었으면 금요일 날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오는 느낌이 있어요. 뭐 주 중에 막 상승을 했다면 금요일 날에는 조금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거래를 해도 뭐 물론 그 사이에 등락해서 뭐 수익을 창출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창출하는 것보다 지금 일단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수익 활동도 해야 되고 투자에 대한 게 너무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그쪽에, 그래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본인이 이제 전업 투자자분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매일매일 주가를 보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수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일단 다음은 매도입니다. 자, K탑 리츠 농산물. 농산물이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콩 가격도 올랐고, 그래서 매도가 좀 됐어요. 2차전지, 에너지화학, 우선주 요 정도 매도가 됐습니다. K탑 리츠도 어떻게 된 건지 매도가 됐어요. 그 수익이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K탑 리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K탑 리츠를 산 건 부동산에도 투자를 할 수 있구나, 소액으로. 나도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리츠 회사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니까 간접적으로 나도 부동산 쪽에서도 수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K탑 리츠랑 부동산 고배당 주가 있어요. 이제 K탑 리츠나 뭐 이런 그 리츠 관련된 회사를 중에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묶어서 ETF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는 간단하게 되었어요. 지금 상승이 엄청 한 3천을 넘어선 시점에서 거진 한 달 정도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많이 하락하지도 않고, 뭐 지난주에는 고점 대비 10% 정도까지 하락은 하긴 했지만 아직 15% 이상 아니면 급락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을 정도로 하락을 하지 않은 약간 횡보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딱히 매도가 많이 되지도 않고 또 매수가 많이 되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매수는 지금 이제 있는 수량이 좀 이렇게 보유 비중이 좀 낮은 것들은 매수를 계속해서, 저는 이제 매주 투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보유 비중이 작은 것들은 꾸준히 매수를 해갖고 전체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평균 투자 단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투자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매수는 일정한 게 한 10개나 15개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꾸준히. 근데 매도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웬만하면 매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점이 막 됐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상승률이 높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 한 매도를 안 하려고 하고 보수적으로 매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도 매도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상승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도 높고, 이렇게 해서 매도가 이루어졌고요. 매수도 일반적으로 매수가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렇게 항공업 관련된 것도 매수가 좀 많이 됐어요. 금융, 이번 주도 금융이 엄청 상승률이 높았죠. 그 이자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2021년에서 가장 큰 화두는 공매도하고 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 일반 중산층들과 서민들이 대출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금리가 0.5%, 1%라도 올라가는 순간 경제가 어떻게 흔들릴지 진짜 두렵습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나라에서 국고로 지금 돈을 막 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미국에 따라서 금리가 막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대출이 많이 일어나서 그게 부동산으로도 갔고,
그리고 주식시장으로도 왔고, 어쨌든 온 건 사실이에요. 예, 이건 어떻게 뭐 안 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솔직히 뭐 이렇게 번호가 적혀져 있지 않아서, 실제 그 돈이 소비로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나라에서 돈을 많이 푼 시점부터 부동산 가격은 뭐 옛날부터 올라가긴 했지만, 부동산으로도 갔고, 부동산 막 규제하고 사지 못하게 막 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왔다는 거는 거의 모든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역대 최고로 증시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고, 신용 잔고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빌려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조차도 마이너스 대출로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뭐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하긴 하지만, 저조차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니까, 예, 집 살려고 대출 받은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정말 무섭습니다. 예, 여기다가 공매도까지 다시 재개를 한다? 이게 뭐 5월 달로 밀렸다고는 하긴 하지만, 일단 재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공매도에 대한 체제가 정비가 되지 않고서 공매도가 재개한다 그러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참 두렵습니다. 이게 지금 마냥 3,000에서 3,100, 뭐 3,200 요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에서 안착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차트를 지금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급상승한 와중에 급격한 그 등락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승으로 간다는 것보다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뇌피셜이긴 하지만 일부러 하락을 막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예. 하락을 하게 되면, 물론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 하락해서 다시 매수해서 올려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하락을 하지 못하게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하고 있지 않나. 물론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 거시적인 그러니까 집 규모가 있는 큰 금액들적인 것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은 하락하지 않게 지금 약간 공매도가 재개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듯한 느낌도 조금 들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좀 매매에 대한 방식은 예전에 제가 잡았던 그 보유 비중과 또 주식의 등락률, 그리고 제가 선택한 종목들은 안정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주는 종목 위주로, 그리고 업종의 대표주나 아니면 ETF, 업종 ETF, 또 해외 ETF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나름 뭐 물론 그 코스피가 하락한다고 그러면 뭐 국내 업종 ETF들은 막 다 우르르 무너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인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업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또 하락하면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되니까, 현금 비율도 지금 되게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그 현금 비율이나 전체 주간 수익률도 알아볼게요. 네. 코스피 지수는 3120.63, 코스닥은 967.42, 전주 대비 4.85% 올랐고, 코스닥은 4.17% 올랐습니다. 예, 지난주에 5%가 하락했었고, 약 둘 다 5.24, 5.23% 하락했었고, 이번 주에는 4.85, 4.17% 상승했어요. 그럼 결국엔 지난주보다 지금이 더 높진 않다는 거죠. 지난주보다는 높지만 그 지난주, 2주 전보다 지금이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방향은 조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예. 추세가 있으니까 이 추세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상승 추세가 꺾인 듯한 상황이죠. 예. 예, 저는 수익률이 19.65%, 현금 비율은 32.59%입니다. 예, 지난주 대비 현금 비율이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32% 윗선이에요. 그리고 수익률은 20%를 아직 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수익률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수익률이 되게 높으면 좋겠지만, 저는 계속 투자금 원금을 늘려가고 있으니까 수익률이 뭐 높지 않더라도 원금을 늘려가면서 이익 나는 이익금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 이익금을 중간중간 매도한다는 거는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니까, 이익금을 다시 재투자해서 복리를 이루고,
또 그런 게 또 수익이 되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한 게 한 1년 좀 넘었거든요. 1년 하고 이제 작년 1월부터 했으니까 이게 복리를 이루어지면 한 5년부터 뭐 5년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그 복리 효과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수익률까지 알아봤고요.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의 추세가 어느 선에 있느냐는 꼭 보셔야 돼요. 지금 되게 개인 투자자나 초보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인 급등락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수익률을 내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 단기 상승과 단기 하락을 맞춘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뭐 다 이루어진 차트의 모양을 보고 아래쯤에서 사고 위에쯤에서 팔면 되지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실제로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해보셨다고 한다면 그거를 성공으로 이루기 위해선 수많은 실패를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다가 이거는 도저히 내가 실생활도 안 되고 내 직장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종가 기준으로 내가 이 투자를 할 때 내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뭐 책도 많이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블로그도 보고 봤는데 정답이 없어요. 본인만의 방식으로 그 방식을 내 것으로 체득해서 그 방식을 내가 믿고 믿는 만큼 투자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한 게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할 때 매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락했냐를 아냐, 어떻게 상승했냐를 아냐. 근데 다 한 종목만 갖고는 내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백화점 매매가 됐어요. 비교군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서 그런 방식이 있으면 뭐 누구나 다 돈 버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갖기까지 또 이런 것들을 본인 것으로 체득하고 또 운용해 나가려고 하려면 저도 지금 계속 그 운영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이게 정말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이게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가 돼서 수익률이 정말 잘 나는지 이런 게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누구한테 권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영상으로 내가 기록을 남겨놓으면 내가 과거에 이런 과정에서 매매를 했었고 이렇게 투자하는 기준을 바꿔갔다면 이렇게 수익이 났구나 라고 이제 좀 나중에 보면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과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과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걸 좀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이렇게 영상도 남기고 기록도 남기는 겁니다. 네, 꾸준히 저의 영상을 봐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같이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되게 개인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와 있는 이슈들도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세계적으로 되게 우수한 기업들이 많고 또 첨단 산업들이 발달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점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반도체 등등, OCI 같이 뭐 태양열 발전 패널, 실리콘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그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데에서 수소차나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또 반도체 같은 것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예.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많은 고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죠. 예. 좋은 기업이면 갖고 있자. 근데 대신에 내가 그 기업을 믿는 만큼의 투자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현금 보유를 해서 내가 하락에 대비하고 또 변동성에 대비하는 거죠. 일종의 변동성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종목의 단가보다 그 기업이 더 낮아졌을 때, 평단가보다 그 기업이 더 하락했을 때도 두렵지 않고 그래,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면 이 기업은 언젠간 더 잘 될 거야 라고 믿을 만큼의 현금 보유 비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 기업 한 종목에 몰아서 투자를 했을 때
내 평단가보다 그 기업의 단가가 낮아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현금이 더 이상 없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투자를 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싫어서 결국에는 못 참고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손절을 한다는 거죠. 손해를 보고 팔지 않고 꾸준히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서 투자를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금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원금이 계속 늘어나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보다 더 내려갔을 때 매매를 하면 되고, 또 지금보다 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또 추가 매매하면 되니까, 더 상승한 만큼 차익 실현하고 거기서 하락한 종목을 또 매수하면 되니까, 예,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생각하면 30%가 제가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의 평균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장이 움직이는지 봐야죠. 또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5%까지 되어갖고 뭐 더 이상 막 하락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지금은 또 플러스 4% 돼가지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또 항상 주식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다들 투자를 하실 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게 투자를 하셨으면 하고요. 다음 한 주도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되게 또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혹시나 지금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긴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행복하고 즐겁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